자, 오전에 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드를 기반으로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놨죠.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은 몇 가지 기본적인 정리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앞으로 모든 예제들마다 이거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앱이라는 폴더 밑에 보면 src 폴더가 있어요. 근데 이 src가 우리가 쓰던 그 src랑 달라. src 안에 보면은 메인과 테스트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앱 밑에 src 밑에 메인과 테스트라는 폴더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 테스트라는 폴더가 이제 JUnit이라고 하는 그 테스트용 프로그램인데 아직은 안 써요. 스프링 들어가서 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삭제하세요. 안 지우면은 코드 고칠 때마다 테스트 폴더도 같이 고쳐줘야 돼. 좀 귀찮으니까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에 src 밑에 메인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자바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 폴더가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작성했었던 src 폴더예요. 그러니까 자바 코드가 그 자바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보면은 지금 패키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패키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들이라고 돼 있죠. 앱.자바 열어보면 그래들이라고 돼 있어요. 패키지가 그래들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유가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01-그래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01-그래들이란 폴더 안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폴더 이름으로 패키지 이름을 유추해요. 근데 01 빼기는 패키지 이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기호니까 걔는 제외된 거죠. 자, 얘를 바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패키지 이름은 그 프로그램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 도메인, 역순, 점 프로그램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제 홈페이지 주소라고 하면 제가 hossam.kr이라고 하는 주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주소를 사용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kr.hossam.gradle이라고 이름 지으면 되겠죠. 자, 근데 소스 코드에서 패키지 이름을 바꾸면 실제로 얘가 존재해야 되는 폴더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패키지라는 건 폴더 구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kr이라는 폴더 안에 hossam이라는 폴더 안에 그래들이라는 폴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폴더가 구조가 맞나요? 안 맞죠? kr 밑에 hossam 그게 빠졌죠. 1번 직접 내가 폴더 만들어준다. 2번 우리가 맨날 즐겨라 쓰던 컨트롤 점을 누른다. 그럼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이 소스 파일을 실제로 kr.hossam.gradle이라는 패키지로 이동시킨다. 2번 이 소스는 지금 그냥 gradle이라는 폴더 안에 있잖아요. 패키지 이름을 그냥 gradle로 바꿔버린다. 2번을 선택하면은 다시 전 단계로 회귀하는 거겠죠. 1번을 선택해주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폴더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파일을 옮겨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컨트롤 점 누르고 첫 번째 거 선택한다. 그러면 폴더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바 밑에 KR 밑에 호스트 밑에 그래들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소스 파일이 이동을 해요. 그럼 이 그래들이란 기존 폴더는 필요 없겠죠. 얘는 지워도 돼.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자, 앞에 들어가는 요거는 뭐가 됐건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굳이 저랑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랑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뭐 마음에 드는 단어 2개 정도 조합해서 쓰세요. 자, 지금 패키지 정리하시면 돼요. 아침에 오전에 안 와가지고 딱 그래 들어서 적응했는데 VS 코드에서 그래들 검색해봐. 아, 그거 아닐걸? 익스텐션. 그거 잠깐만 깔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예요, 이거. 아, 이거예요? 깔았지? 그냥 명령 팔레트 열고. 이거. 크리에이트 그래드 자바 프로젝트. 한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 그룹이. 그거는 스톱. 이게 기존의 자바랑 좀 다른 게 아까 그 작업 폴더 들어가 볼래? 자, 오케이. 좀 전에 거기 맞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거 알고 따로 하는 거야? 네, 작업. 오케이. 기존에 우리가 자바를 할 때는 폴더 선택하라고 하면 요거 선택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대로 폴더가 생겼었지.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얘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폴더를 내가 만들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아까 폴더를 여기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바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대로면은 그냥 11번으로 이어서 해도 돼. 여기에다가 폴더 11 다시 그래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다시 만든 다음에 요 폴더로 지정해줘봐. 걔는 지워. 그룹이 그러면 자 폴더 이름을 자동으로 인식하잖아. 그렇지? 여기서 그냥 오케이 눌러. 그럼 오픈. 됐지?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내가 삭제하라고 한 거. 앱 밑에 앱 폴더 밑에 그 테스트 그거 지우고 테스트 폴더 자체가 지운 거죠? 그걸 자체를 지워요. 그리고 이제 앱 밑에 메인 밑에 자바 계속 열다 보면 이제 앱.자바라고 소스 파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던 거야. 여기서 패키지 이름 바꿔. 모점 그래들 그런 식으로. 그러면 폴더에 그렇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치.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 폴더는 삭제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생성된 폴더 이름으로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01-그래들이라고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더니
패키지 이름에 01-라는 거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영어 소문자로 시작해야 돼서 얘가 누락되고, 패키지 이름은 전부 소문자로만 만드는 게 관례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패키지 이름이 그래들이 된 거예요. 기본 생성된 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앱.java 파일에서 패키지 이름 바꾸면 폴더 맞춰줘야 되니까 컨트롤 점 눌러서 파일 이동시키면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요거 한 페이지 내용 진행한 겁니다, 같이. 자, 필기 필요하신 분 계실 테니까 필기 하시면 되고요. 필기 시간 10분이면 되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3시 20분에 봅시다. 자, 다음 단계로는요, build.gradle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src 폴더 밑에 보면은 바로 있는데, 이 파일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 파일을 열어보면 31라인에 자바 버전 값이 이 자리가 21 버전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바 17 버전을 깔고 있죠. 스프링 호환성 때문에. 여기를 17로 바꾸시고요. 37라인에 보면은 메인 클래스 이름 아까 패키지 고쳤잖아요. 패키지 이름에 따라 맞춰주셔야 돼요. 리드미 말고 build.gradle. 자, build.gradle 파일 열어서 여기 버전 17 값으로 바꾸고 여기 패키지 이름 이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준비. 그러니까 요 다음부터 제가 만약에 02 JGBC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드세요 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만들고 지금까지 정리과정 차례차례 하시면 돼요. 외워야겠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앱.java라고 파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한테 익숙한 상태로 메인 클래스 타입으로 바꾸고 헬로 월드 찍어보세요. 헬로 월드라고 해서 F5키 눌러서 실행해보세요. 잘 되는지. 자, 저는 헬로 월드 메시지 잘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내가 갈게요. 잠깐 녹화 좀 멈춰놓고. 자, 넘어갑시다. 자, 아까 나왔었던 리드미 파일 지금 다시 화면에 제시를 했고요. 필기 필요하신 분들 필기하시라고 지금 열어놨어요. 제가 지금 코드 일부를 이렇게 옮겨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마크다운에서 역다운표 3개로 이제 코드 블록을 만들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랭귀지 이름을 쓰면은 문법 강조가 돼요. 만약에 랭귀지 이름이 없으면 다 시커멓게 나오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을 적어 놓으면은 색상 강조가 돼요. 자, 요거 잠깐 띄워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필기하세요. 자, 이제부터 하는 프로젝트는요, 자바 프로젝트는 뭘 하나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세팅을 해야 돼요. 자르 파일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기능은 누군가가 자르 파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짜로 쓰라고 올려놨어요. 그런 게 오픈소스라고 전에 얘기했었죠. 근데 제가 현역으로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라이브러리 쓰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해갖고 구글에서 검색해서 각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다 돌아다니면서 다운받았어야 돼. 그래서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웹브라우저에 쥐가찾기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필요할 때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가끔 수시로 그 사이트들 접속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지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오픈마켓 같은 사이트가 생긴 거예요. 모든 개발자들이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보통 저장소, 레퍼지토리라고 부르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메이블 레퍼지토리라는 곳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장소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나중에 우리 또 npm이라는 저장소 쓸 거고요. 파이썬은 PyPI 등등등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구글에서 메이블 레퍼지토리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네, 사이트 주소는 https.mvnrepository.com인데 그냥 저는 맨날 구글에서 메이블 레퍼지토리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네,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사이트 방문하세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다시. 다시 해요, 다시.
자, 여기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라이브러리 이름으로 검색을 해요. 롬복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여기 프로젝트 롬복이라는 애가 나와요. 요거 타고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에 이제 버전별로 쭉 보이는데, 여기서 일단은 제가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 1.18.38. 검증 안 된 버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메이븐하고 그레드라고 둘 중에 그레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레드를 선택한 거고요. 스코프는 그냥 그대로 지정하시면 되고, 포맷은 코틀린과 그루비 중에 우리는 프로젝트 만들 때 그루비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루비 롱을 선택하건 그루비 쇼트를 선택하건 똑같은 건데, 그루비 롱은 그냥 괜히 제 개인 취향으로 봤을 때 구문이 좀 못생겼어요. 길잖아. 그래서 쇼트를 선택하겠다. 요 구문을 복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다 오셨을까요? 자, 필기 시간은 좀 이따 드릴게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안에서 build.gradle 파일 엽니다. 자, 그러면 18라인쯤에 dependencies라고 하고 그 블록가로 있거든요. 요 안에다가 복사한 걸 넣으면 돼요. 보통은 닫는 가로 직전에 넣으세요. 근데 여기에 붙여놓을 때 잠깐 조심.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프로젝터 엉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거 붙여 넣고 나면 뭐라는지 알고 붙여 넣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코드,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으면은, 이제, 그래들이, 아까 오전에 그래들 깔았잖아요. 걔가 그 정보에 맞는 자르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요. 그 다운받는 파일이, 이것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 할 때, 아니, 컴퓨터 쓸 때 사용자 계정 따로 만드세요라고 얘기한 건데,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gradle이라는 폴더가 생겨요. 그래들 까면 이 폴더가 자동으로 생겨요. 이 안에 자르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직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 여기다 붙여놓은 거, 복사한 거 붙여놓고, 저장을 할게요. 아직 저장 안 돼 있죠? 저장을 하면 얘가 설정 파일이 변경됐으니까 다시 동기화 하겠냐고 물어봐요. 여기서 yes를 누르면 지나갔네. 하긴 여기 컴퓨터건 스펙이 좀 괜찮아서 금방 지나가긴 하겠다. 자, 요 파일을 저장하고 나면 지금 여기 자바 레디라고 돼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바를 코딩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거기서 yes를 누르면 그래들이 그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은 자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여기 자동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거 세팅하는 동안 여기서 뭐가 되게 바쁘게 움직여요. 그거 끝날 때까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대체로 뭐 꼬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보면은 이거 안 보고 그냥 급하게 코딩만 먼저 해. 여기 항상 유심히 보세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좀 애매해져요, 상황이. 왜냐면은 얘가 되게 예민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다가 한 98%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건드린 거야. 그럼 얘가 에이 안 해 하고 때려칩니다. 그럼 파일은 98% 다운받다 끊긴 거예요.
파일이 멀쩡하겠어요? 깨졌겠어요? 깨졌죠? 자, 파일이 깨졌지만 그 파일은 있겠어? 없겠어? 98%짜리 파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라이브 파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상 작동하는데 컴파일을 하려고 들었더니 내용이 불완전하네? 그럼 맨날 문법 에러나. 맨날 임포트 안 먹어. 그러면은 얘를 클리어하고서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다시 받아야 돼요. 그게 명령어가 없는 건 아닌데 되게 단순무식하게는 아까 사용자 홈 폴더 안에 .그래들이라는 폴더 있죠. 그걸 날려버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껐다 키면 다시 받긴 해요.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야. 그래서 학원같이 공용 컴퓨터 쓸 때 이 사람 저 사람 손 타면은 사용자 홈 폴더 안에 .으로 시작하는 폴더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무분별하게 막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분명히 무슨 반 하나는 피해를 보는 거지. 특히 개발용 프로그램들이 설정 정보를 사용자 홈 폴더 안에 저장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그러니까 요 파일 만지고 나면 여기서 자바 레디라는 문구가 확인되기 전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건드리지 마세요. 그나마 여기는 컴퓨터가 좀 짱짱해서 금방 없어지는데 제가 주말마다 이거 본관에서 수업하거든요. 이거 하나 저장하면 최소 5분 동안 다들 손 놓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의실 여기 배정받았을 때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라이브러리가 여기 점점 누적될 거예요. 오늘만 해도 2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테스트 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양이 좀 짱짱한 컴퓨터라 그러면은 여기에 한 코드 한 4-5줄 한꺼번에 복사 붙여넣기 해도 돼요. 그럼 한꺼번에 파일 너댓 개를 다운받을 거 아니에요. 사양이 좀 버틸만 하면은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컴퓨터가 좀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한 줄 붙여넣고 저장하고 한 줄 붙여넣고 하나씩 받아야 돼, 다운을. 한꺼번에 여러 개 받으면 또 컴퓨터가 뻗어요. 컴퓨터가 뻗는다기보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뻗어요. 근데 뻗었다는 티가 안 나. 내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일 만질 때 그렇게 뭐 큰 건 아닌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 화면 아래쪽에 자바 레디라고 나와 있는지 보고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뭔가 얘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분명히 소스 코드에선 내가 아무리 잘 코딩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빨간 줄이 가 있어요. 아까도 두 분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 왜 잘못됐는지 찾느니 프로젝트 지워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빨라. 밖에 있는 거 만지는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컴퓨터가 좀 사양이 안 좋으면 그것도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 여기는 뭐 사양이 뭐 이런 거 갖다가 꿈뻑 죽는 사양은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이 직전 기수가 딱 이거 그래드를 시작하고 나서 한 2주 지나니까 한 명 빼고 다 노트북 들고 다녔다니까. 못 해먹겠다고. 진짜 그래요. 이게 사양이 점점 올라가. 자, 됐죠?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 예제마다 라이브러리를 하나 정해요. 그럼 그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쓰는지 사용 방법을 이제 자바 코드로 이제 풀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롬복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보면은 이 롬복 라이브러리는 자바책 백날 뒤져봐야 안 나와요. 자, 요런 사이트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 회사 홈페이지 같아요? 이 사람 보면은 MIT 라이센스래. 라이센스 정책 자체가 공짜로 푸는 거예요. 오픈소스야. 이런 사람 둘이 만들었나 봐요. 이게 어디 기업에서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냥 이 사람 둘이 만든 거야, 그냥. 개인들이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수업 내용은 어디 책 뒤져도 안 나와. 인터넷 뒤져가면서 다리 품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은 누군가 이제 정규 서적을 발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매뉴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그 출간 가능한 형태로 교환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 왜냐면 얘네가 버전 올리면 나도 그거 고쳐야 되거든.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교환 작업을 잘 안 해요. 자, 우리가 자바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바 빈즈라고 하는 클래스 형태를 봤었죠. 어떤 자료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클래스고 멤버 변수들 정의하고 getter, setter, toString 생성자는 잘 안 넣어요. 생성자는 사실 잘 안 넣어요. 그렇게 했었던 클래스 기억나죠? 자, 우리가 1.5주 동안 열심히 갖고 논 디파트먼트 테이블입니다. 프로그래밍의 근본 목적은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의 간접적인 접근이라고 했어요. 자바 빈즈는요, 요거 하나하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들어가는 컬럼들을 멤버 변수로 갖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객체다라고 해서 value 오브젝트. 그래서 클래스 이름 뒤에 VO라고 붙여요. 다른 사람들은 멤버 변수에 실제로 요 값들을 넣는 거예요. 셀렉트에서 나온 결과를 자바 클래스 멤버 변수에 하나하나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배달하는 객체다라고 해서 DTO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 똑같아. 그냥 근본은 자바 빈즈야.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클래스 이름을 디파트먼트 VO, 어떤 사람들은 디파트먼트 DTO 그렇게 네이밍을 하는데 저는 그 뭐하는 시야 싶어서 그냥 뒤에 뭐 이상한 사족 안 붙여요. 클래스 이름과 테이블 이름을 매칭을 시켜요. 그냥. 대신에 지금 이 테이블 이름은 디파트먼트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개 들어있죠. 그래서 네이밍을 영어 복수형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바 객체는 지가 죽었다 깨도 하나밖에 못 담아요. 그래서 자바 클래스는 단수형으로 만들어요. 두 번째, 다 소문자로 돼 있죠. 자바는 그 멤버 변수나 메서드 이름은 카멜 표기법이 기본이에요. 소문자로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대문자로 띄어쓰기 표현하는 거. 클래스 이름은 파스칼 표기법이 기본이에요. 대문자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대문자로 띄어쓰기 표현하는 거. 자, 그럼 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이름을 파스칼 표기법을 넣어서 클래스 이름으로 바꾸면 첫 글자 대문자라 그랬죠? 영어 복수다 단수다? 단수형 .java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얘는 요거 한 줄을 표현하기 위한 멤버 변수를 갖게 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의 구조를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자, 지금 우리가 자바 클래스를 kr. cosm.
그래들이라고 했죠. 이 그래들이라는 패키지는 메인 클래스가 들어가는 용도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걔네들을 통칭 모델이라고 한다 그랬죠? kr. hosm. models 라고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 department.java를 넣을 겁니다. 자, 같이 하시면 돼요. 폴더 만들어서 models라고 만들고 이 안에 department.java라고 만듭니다. 자, kr.hosm이라는 위치 안에 그래들과 모델스 두 개의 폴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모델스 내지는 모델이라는 단어가 자료 구조를 의미하는 굉장히 표준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알아서 아이콘을 조금 다르게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건 아이콘 관련 익스텐션 깔았을 때나 그래요. 그럼 얘는 테이블 구조를 본딴 멤버 변수를 갖고 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넘어가도 돼요? 지금 붙여놔요, 그러면. 거기다. 요거 예스 눌러야 돼. 저희 되게 바쁘게 움직이죠? 여긴 좀 빨라. 그 자바 레디라고 나오면 잘 된 거야. 뭐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그 예스도 눌러. 근데 어차피 눌러도 지금 사실상 내용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금방 끝내. 이거 주말 본관에서 하면 진짜 난리 나요. 수업할 때마다 속에서 부부부 끓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디파트먼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표현되는 요 테이블의 컬럼을 멤버 변수를 잡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숫자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요. 숫자면은 인트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인트나 롱,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나머지는 무조건 스트링으로 하시면 돼요. 헤헤, 미리 해왔죠. 설마 수업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왔으려고 미리 해놨습니다. 자, 잠깐. 이제 요 라이브러리의 마무리예요. 멤버 변수 잡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getter, setter, toString. 그나마 우리가 이전에 수업했을 때 단축키 몇 번 따다닥 했었죠.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디파트먼트 클래스에 게터 세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앱.자바에서 객체 만들고 세터로 변수값 쪼르륵 때려 넣었어요. DB 테이블에 있는 값 똑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toString 메서드도 호출해봤고 그 다음에 getter 메서드 사용해서 결과값을 출력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제 코드는 에러 나요. 당연하지, getter 세터 없으니까. 그쵸?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 하시면 되고 결론부터 빨리 얘기하고 좀 중간에 끊읍시다. 자, 롬봉 라이브러리의 기능입니다. 골뱅이 데이터. 근데 임포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완성 기능 쓰세요. 자동 완성 기능 안 쓰면 임포트 구문 직접 타이핑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롬복.데이터라는 데이터라는 기능을 임포트 하고서 골뱅이 데이터라고 키워드 들어가죠. 요거 한 줄이면 getter, setter, toString 생성이 완전 자동화돼요. 끝. 쉬었다 할게요. 자, 아까 필기 다 못하신 분들 필기 마저 화면 띄워놨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필기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앱.자바에서 조금 전에 만든 디파트먼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세터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넣어보고, 아까는 빨간 줄 많았는데 다 없어졌죠. 그리고 toString 메서드도 호출해봤고 getter를 사용해서 지금 문자를 출력해봤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디파트먼트 자바에 단축키 써서 코드를 자동으로 추가한 게 아니라 아예 getter, setter 코드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옵션 하나만으로 getter, setter가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생겨요. 좀 더 정확하게는 컴파일 할 때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하나 쓰는 것만을 해도 엄청나게 코드가 많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터로 변수들 뭔가 넣어보고 toString도 호출해보고 getter 사용해서 값도 출력해보고 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롬복을 추가했는데 에러가 나시는 경우에 그냥 무조건 다 넣는 걸로 합시다. 요 구문을 직접 추가하세요. 한 줄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앞에 단어만 컴파일 온리를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라고 같이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 빌드.그래들은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여기 아래쪽에 동기화 하겠냐고 물어봐요. 거기서 yes 누르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리포트 해주세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이제 새로 사용해 볼 라이브러리는요, 로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일단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롬복이라는 개념까지 설명했고요. 로그. 자, 로그라는 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나 상태, 오류 같은 걸 기록한 텍스트 정보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추적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프로그램이 출력하는 모든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기록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로그라고 하는 건 디버깅, 에러가 났을 때 에러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에러 발생 시 출력되는 내용을 별도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용도,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용도로도 쓰고요.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했는지도 기록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바 계열에서 사용하는 로그 관련 라이브러리가 로그4j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재작년 말인가? 엄청나게 보안 이슈가 한번 터져서 그거 하나 때문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 세계 자바 개발자들이 1월 1일 날 밤샘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슈였어요, 그거. 그래서 지금은 그 로그4j의 단점을 보완해서 로그100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요. 로그100은요, 자바 기반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로깅 프레임워크예요. 라이브러리라고 합시다. SRF4j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기능을 구현한 공식 구현체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로그4j를 개선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잡는 스프링 부트에 공식적으로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지금 하는 내용들은 자바가 아니라 나중에 스프링 부트 가서 그대로 똑같이 쓸 애들이에요. 스프링 부트 자체적으로 덩치가 너무 크니까 좀 쪼갤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쪼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한 코드는 그때 가면 대부분 그냥 소스 파일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그럴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이 SLF4J의 공식 구현체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실이 들어있거든요. 뭐냐면은 SLF4J의 구현체라는 거는 이 SLF4J가 인터페이스란 뜻이고, 로그백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럼 인터페이스 상속받는 키워드 뭐야? 네, 임플리먼트로 상속받으면은 부모한테 있는 메서드 전부 다 자동으로 재정의하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이 적용이 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하나로 자바 인터페이스와 그 상속, 그리고 메서드 재정의,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야, 아, 내가 자바를 제대로 공부했구나가 되는 거야. 근데 이따가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런 거 1도 생각 안 날걸? 원래 자바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론 모르고 그냥 대충 코딩 짜맞추기 해도 돼요. 그래도 도라는 가요. 대신에 알고 있는 내용에 깊이가 없는 거지. 앞으로 수업 내용들 그렇게 대응하셔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진짜로.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첫 달에 공부했었던 자바 기본 내용과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매칭이 안 된다면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유통기간 기껏해야 2년짜리예요. 예전엔 3년짜리라 그랬는데 요즘 워낙 빨리 바뀌니까 1년 깎았어. 2년 내에 모든 내용을 다시 재정립을 하셔야 돼, 머릿속에서. 이거 공부해서 뭐 2년만 일하고 말 거면 괜찮은데 아깝잖아요. 바꿔 말하면 앞에서 공부했었던 거, SQL 전에 공부했던 거 몰라도 돼. 진짜로요. 하나도 기억 못 해도 돼. 그래도 앞으로 내용 하는데 별 지장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연봉, 뭐 초봉이 한 3천 초반이라고 치면, 아마 요즘 그 정도 하는 것 같던데, 2천 후반이나 3천 초반 그 정도라고 치면은, 내가 연봉 4천대 이상 올라가고 싶다면은, 앞에서 배웠던 자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코드 한 줄 딱 보고, 아, 이게 이 내용들이 접목된 거구나 라는 거를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몫이야. 나는 이미 앞에서 다 정리를 했으니까. 자, 이 로그백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볼게요. 자, 일단은 라이브러리부터 세팅을 해야겠죠? 다시 build.grad를 여시고요. 자,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이렇게 사용할 라이브러리 검색을 하면 돼요. 일단 SLF4J라고 검색할 거고요.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검색 안 하셔도 돼요. 검색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그래도 알파 버전은 좀 찝찝하니까 쓰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제 요 버전을 채용을 할 거고요. 자,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인터페이스라 그랬죠? 이걸 상속받는 라이브러리로 로그백이라는 애를 또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로그백이라고 검색하면은 로그백 클래식 모듈이라고 있어요. 얘도 이제 버전 확인해서 요거를 코드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은 오른쪽 하단에 동기화 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yes 누르면 되고, 이거 yes 누르고 나면은 여기 밑에서 뭔가 막 미친 듯이 돌아갈 테니까 요거 자바 레디로 세팅되기 전까지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검색어만 알려드리면 검색해서 쓰시면 되겠죠. 검색어랑 어떤 버전인지만 아시면 되겠죠.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앞으로는 빌드.그래드에 넣으실 구문들 제가 그때그때 톡으로 드릴 거예요. 자, 톡에 제가 구문 2개 드렸으니까 요거 2개 복사해서 빌드.그래드 파일에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컴퓨터 사양이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하나 넣고 저장하고 하나 넣고 저장하고 하시면 돼요. 자, 요 라이브러리는 공식 사이트가 여기에요. 사이트 되게 못생겼죠? 원래 프로그래밍 관련된 외국 사이트들이 디자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내용만 전달하면 되니까 글만 적혀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건지 구글링을 하던지 이 사이트를 뒤지던지 해갖고 사용법을 알아내야죠.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 사용법을 쭉 보면은 일단 약간의 환경 설정 파일이 필요하대요. 사용법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설정 파일을 만들어 놓으래요. 저 영어 못합니다. 번역 돌리면 프로그램 쪽은 번역 굉장히 매끄러워요. 프로그래밍 관련된 사이트는 구글 브라우저로 번역기 돌리면 되게 매끄러워요, 진짜. 전혀 이질감 없어. 근데 웹페이지를 잘못 만들면 가끔가다 소스 코드도 한글로 번역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어쨌건 여기 있는 이 페이지를 몇 날 며칠을 분석을 했죠. 구글링에서 검색도 하고. 그래서 이 설정 파일 내용들을 하나하나 긁어 모아서 저도 라이브러리 보면은 이 내용을 어떤 처음 보는 라이브러리를 접하면은 이거를 100%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를 복붙해보고 실행해보고 또 다른 거 복붙해보고 실행해보고 2개 해봤으면 이제 합쳐서도 해보고 3번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2개씩 결합 조합해서도 해보고 3개 다 한꺼번에 해보고 수없는 실험을 거쳐요.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가는 코드를 찾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확인되면은 그 내용을 이제 그냥 내 머릿속에 그대로 외우는 거야. 이제는 심지어는 자르 파일 자체도 지금 보이질 않아요. 원본 코드도 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하냐고. 이제는 진짜 통째로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 원리를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어, 솔직히. 일단 외워놓고 그 외워놓은 내용에다가 이론을 갖다 짜 맞추는 거야.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이제 보통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은 스프링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진짜로. 어떻게든 돌아가는 코드 준비해놓고 그 코드를 통째로 외우는 거야. 그걸 소스 코드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돌아가는 샘플 코드를 갖춰놓고 내가 이걸 필요할 때 복붙해서 조립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언제 뭐 공부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열심히 짜맞춰서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 파일을 제가 톡방에다 통째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게 톡방에 들어가나? 네, 들어가네요. 자, 요 파일을 받으셔서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즈라는 폴더에 넣으세요. 자바 코드를 제외한 다른 형식들의 파일은 리소시즈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요. 오늘은 오전에 좀 날아간 시간이 많으니까 끝까지 합시다. 이 파일은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구글링도 하고 공식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구문들 복사 붙여넣기 해가면서 그냥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최적의 조합을 찾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구문이 무슨 뜻일까 역으로 유추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유추한 내용을 한 줄 한 줄 주석으로 달아놓은 거고요. 그냥 이거를 이대로 그냥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진행해도 될까요? 그냥 톡으로 파일 받으셔서 리소시즈 폴더에 로그백.sml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로그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하면 프로젝트 안에 로그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이 안에서 내가 출력한 모든 내용이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자동 기록돼요. 어떤 소스 파일을 몇 번째 줄에서 출력한 거다. 언제 출력한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작동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에러 메시지도 이렇게 쫙 하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그 에러 창 쳐다보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냥 이 파일만 열어보면 된다고요. 그럼 솔직히 글자 좀 너무 쫓겨나잖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건 내일부터 만날 에러 메시지는 여태까지 에러 메시지랑은 차원이 달라요. 내일부터는 에러 난다고 저 부르시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뭐가 에러인데요? 라고. 고치는 법은 몰라도 돼. 근데 뭐가 문제인지는 파악을 해야 돼요, 이제는. 여태까지는 저 부르시면 제가 말없이 가서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문제점부터 파악하는 연습을 합시다. 해결책은 내가 알려주는 거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인지를 해야지. 자, 이렇게 프로그램의 모든 실행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게 로그예요. 백엔드 개발자들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만들어서 온라인에 띄워놓으면 그거 작동되는 거 24시간 그 앞에서 눈 뜨고 쳐다볼 거 아니잖아요. 퇴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누군가가 모든 웹사이트는 24시간 무정지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거 2교대, 3교대로 계속 눈앞에서 지켜봐야 된다? 여러분들 워라벨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트가 작동하는 걸 로그로 기록시키고 집에 가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 파일 열어보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보는 거예요. 물론 아이템베이 같은 웹사이트는 2교대로 일해요. 걔네들은 그 당직이 있어. 왜냐면 걔네는 새벽 시간에 이용자가 제일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개발팀 당직을 해요. 왜냐면 그걸 내가 아는 게 모바일 아이템베이 처음에 만들었던 게 나거든. 걔네 회사 당직이 있더라고. 재개하고
좀 전에 아이템베이 얘기는 잊어버려도 되는 소리니까 녹화 안 했어요. 자,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제가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은 로그스라는 폴더에 로그가 생긴다 그랬죠? 그게 요거예요. 파일이 저장될 폴더 이름.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파일 이름은 로그예요. 로그. 확장자도 로그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하는 모든 내용이 기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에러가 났을 때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려면 에러 메시지만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 출력되는 그 우리 트라이 캐치에서 2.print 스택트레이스 하던 거 있죠. 그것만 따로 err.log라는 파일에 별도로 저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랑 파일 이름 정리한 거야. 이거는 그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자동으로 생겨요. 아직은 안 생겨. 아직 세팅도 안 했어. 이 설정 파일 내용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로그가 대괄호 안에 디버그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에러가 나면은 여기 에러라고 또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메시지의 심각도를 뜻해요. 이거를 레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5글자로 로그 레벨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날짜 출력되죠? 이게 날짜 형식이고요. 그리고 소스 파일 이름과 라인 번호가 나와요. 소스 파일 이름과 라인 번호. 그리고 메시지 내용. 마지막에 줄바꿈. 그러니까 로그가 기록되는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바꿔도 되는데 보통은 이 형식 잘 안 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콘솔. 우리 자바 코드에서 여기 콘솔의 결과 출력되죠. 생성되는 로그를 콘솔에도 출력할 수 있도록 콘솔 어댑터라는 걸로 넣어요. 여기에 메시지 패턴을 이걸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파일 어펜더라고 하는 애를 설정을 해요. 아까 폴더 슬래시 파일 이름, 확장자는 로그 이런 식으로요. 여기 요거 하나만, 자, 요거 하나만 넣어주세요. 여기 콘솔 어댑터라는 부분에 캐릭터 셋 UTF-8 여기 밑에서 요거 하나만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아, 이것 때문에 출력이 한글이 안 나왔구나.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코드 잘 안 보이면 이게 라인 번호 기준으로 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게 아까 로그라는 폴더에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건데 텍스트 파일에다가 내가 출력하는 내용이 맨날 기록이 되면은 언젠간 그 파일이 용량이 되게 커지겠죠. 이게 파일이 진짜 로그 파일은 몇백 메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열어보기도 부담이 되거든. 그래서 롤링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파일을 기록하다가 날짜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자동으로 기존의 파일을 파일 이름 뒤에 날짜 붙이고 파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에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자, 요 파일을 기록하다가 날짜가 자정이 지나가면서 바뀌어요. 그러면은 요 파일의 내용이 로그.2025년 04월, 오늘이 16일인가? 16일 언더바 0. 그렇게 파일 이름이 바뀌고 로그.로그란 파일이 새로 생기는 거야. 날짜가 바뀔 때마다 파일을 새로 만드는 거죠. 기존 파일은 날짜 이름으로 바꿔놓고. 그러면 하루 양식 파일이 생기니까 파일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진 않겠죠. 자, 근데 이것도 파일 용량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파일 하나당 최고 용량을 10메가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의 용량이 10메가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여기 뒤에 보면은 언더바 0이라고 붙어 있죠. 10메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언더바 0, 언더바 1, 언더바 2 이런 식으로 용량 단위로 자동으로 쪼개요. 그러면 날짜가 지나면 이 폴더 안에 파일이 어마무시하게 쌓이겠죠. 그럼 언젠가 하드디스크가 꽉 찰 거 아니야. 그래서 30일이 지난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지금 말한 그 모든 처리를 자동으로 다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같은 내용이에요. 에러가 났을 때에 대한 에러 정책인데, 뭐, 에러는 좀 중요하니까 60일까지만 했고요. 뭐, 어이구, 이 파일이 다 들어갔네? 자, 여기 받으신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중간에 쭉 들어가서 여기까지. 얘네들은 지금 안 쓰니까 지우세요. 자, 그러면서 뭐 루트 레벨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레벨인 거고 이거는 뭐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밑에 게 중요해요. 여기 kr.호셈이라고 적어줬죠.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하고 있는 kr.호셈. 제 기준으로 그래들이잖아요. 요 패키지 하위에 있는 모든 패키지에서 출력하는 내용을 콘솔에도 출력하고 파일로도 기록하고 에러도 저장하겠다요. 그러니까 kr.호셈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하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을 콘솔에도 출력하고 파일에도 기록하고 에러 메시지는 따로 보관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 파일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름마다 맞춰서 바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디버그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코드를 좀 들어가야 돼요. 자, 앱.자바를 열겠습니다.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원래는 얘도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원래 사용 방법은 이래요. 로거라는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현재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건 지금 안 따라하셔도 돼요. 로그.에러 로그.1 로그.info 로그.debug 로그.trace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대문자로 나왔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출력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파일로.
근데 뭐 하나만 확인 좀 해봅시다. UTF-8이라고 돼 있는 거 아까 이거 넣으라고 했는데 이거 좀 빼볼게요. 이것 때문에 한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아까 제가 여기 UTF-8이라고 넣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 도로 빼주세요. 일단 제 기준으로는 이거 넣으니까 한글이 깨지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그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면서 이렇게 출력하는 내용이 콘솔에도 나오고 텍스트 파일로도 기록이 돼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마지막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쵸? 마지막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죠. 이 로그에는 로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로그 레벨이라고 표시해야 되나? 5레벨, 4레벨, 3레벨, 2레벨, 1레벨이에요. 트레이스가 가장 낮고요. 디버그 인포 워닝 에러 순이에요. 아까 설정 파일에서 여기 맨 밑에 디버그라고 걸어놨죠? 레벨을 디버그라고 설정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받으신 파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설정된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높은 레벨은 출력이 되는데 설정값보다 낮은 레벨은 출력이 안 돼요. 보통은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전혀 안 쓰고요.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하던 내용을 디버그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치 블록에서 우리가 맨날 2.printStackTrace 그렇게 출력했던 거 있죠. 그거는 이제 log.error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개발하는 동안은 내가 출력하는 거랑 에러 메시지랑 다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용자가 로그인하려고 웹페이지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값을 로그에 그대로 기록 다 한다니까. 그거는 아무와도 안 시켜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그대로 남겨놨으면 장담할 텐데 여러분들 개인정보 벌써 이미 누군가 손에 다 들어가 있어. 저 같은 놈이 그거 안 지워요. 그래서 개발하는 동안은 출력되는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개발해야 되니까 수준을 디버그라고 해놓고요. 완성한 다음에 사이트 오픈할 때는 이 값을 에러로 바꿉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만 기록되고 나머지는 기록이 하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메시지가 줄어들고 용량도 많이 안 먹겠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이제 정보가 기록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요 수준별로 내가 상황에 따라서 출력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사이트 오픈할 때 요 수준을 슬쩍 높은 값으로 바꿔요. 이게 로그 수준 값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쓰는 라이브러리들은 지들끼리 서로 연동을 해요. 그래서 로거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클래스 위에 골뱅이 롬복이 연동을 해요. srf4j 라고 기록하시면 얘가 임포트 당연히 하시고요. 요 패키지 임포트 하셔야죠. 그럼 얘가 현재 클래스에, 자, 지금 빨간 줄 안 가죠, 로그.
분명히 선언한 거 지워버렸는데. 요 어노테이션이 로그라는 객체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물론 내부적으로.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들지도 않은 객체 그냥 쓰면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컨트롤 H를 누르시면, 소스 작업하면 컨트롤 H 누르면은 찾기 바꾸기라는 기능이 나와요. 컨트롤 H요. 그러니까 여기 입력하는 내용을 전부 바꾸기로 변경하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H를 눌러서 나오는 이 창에 system.out.println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log.debug라고 바꿉니다. 그럼 이게 작동하면 현재 소스 파일에서 이 문구를 찾아서 전부 아래처럼 변경을 해줄 거예요. 작동시키는 방법은 이거 누르시면 돼요. 요건지 모두 두 번째 거. 네. 요거 누르시면 돼요. 모두 바꾸기. 이거 누르면 현재 코드에서 system.out.println을 전부 다 log.debug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출력 내용이 슬쩍 바뀌고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안에 로그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모든 출력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익스텐션 중에 로그 파일 하이라이터라는 거 설치하시면 로그 파일이 컬러풀하게 나올 겁니다. 로그 파일 하이라이터.